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중화공업화를 선언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연산 조강 1천만 톤, 자동차 50만 대, 선박 50만 톤, 에틸렌 80만 톤 등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탄생하는 고고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새해 들어 경제정책에 관한 주요한 선언을 하겠다. 정부는 중화공업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한다. 모든 국민의 과학화 운동 전개를 선언한다. 과학기술의 발달 없이 선진국은 될 수 없고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국력이 급속히 늘게 된다. 1980년대의 100억 달러 수출에 있어 전체 수출 상품의 50%가 중화학 제품이 차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에 박차를 가하고 대폭 강화하겠다. 1980년대 초에 생산시설 능력은 제철 부문이 현재 연산 100만 톤에서 1천만 톤으로 석유 원료인 에틸렌이 1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전기발전 능력은 380만 킬로와트에서 1천만 킬로와트로 자동차 공업은 연산 3만 대에서 50만 대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시설의 수용을 위해 동남서 해안에 대단히 공업단지가 서고 국제 기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바로 1973년 1월 12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문입니다. 하지만 유신체제가 출범하고 첫 연두 기자회견이라 언론은 이 중화공업화 선언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초당 내각 구성 용의라든가 자유경제 끝까지 견지, 양당제 치중 지양해야 등의 타이틀로 보도했습니다. 그날 한국을 천지개벽해 하는 신경제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언론은 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화공업화를 추진할 정부 기구부터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산하에 중화공업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여기에는 경제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문교부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의 장관을 망라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으나 실제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초기에 위원회 사무국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겸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 직속기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재무부, 상공부, 농림부, 건설부 등을 이끄는 식으로 그전까지의 경제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중화공업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기구가 만들어진 셈이었습니다. 중화공업추진위원회는 1973년 3월부터 1974년 8월까지 총 18회 개최되어 66개의 안건이 보고되거나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부처별 안건 제안 횟수는 상공부 22건, 건설부 18건, 동위원회 기획단 16건인데 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각 한 건이어서 이 두 경제부처가 중화공업화에서 소외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974년 8월 이후는 기획단이 모든 사무를 관장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중화공업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주요 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실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기획단장은
1974년 2월까지 대통령 특별보좌관 경제 1수석 김용환이 맡아서 산업기지 선정이나 국민투자기금 설치, 세제 개편과 같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 갖추는 일을 했고, 그 일이 마무리된 후에는 오원철 경제 2수석이 기획단장이 되어 엔지니어링, 개별 사업계획의 확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차관보급과 국장급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조직 운영했습니다. 오원철은 한국중화학공업파의 설계자이자 건축가였습니다. 1928년 황해 송화 출생인 그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장교 복무 후 국산자동차 공정장을 거쳐 5.16 후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공부 화학과장, 관공국장, 차관보, 대통령 경제 2수석비서관을 거쳤습니다. 그의 구상에 따라 중화학공업파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한국형 경제건설이란 7권의 책으로 남긴 바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공업화에 관해서는 이 이상의 책은 없습니다. 그는 1973년 1월 말 대통령에게 공업구조 개편론을 수정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1980년대까지 10년 안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화공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계, 조선 및 수송기계, 철강, 화학, 전자공업을 집중 개발하되 수출 주도 업종으로서 처음부터 국제 경쟁이 가능한 규모로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구상을 대폭 반영해서 1973년 6월 중화공업 육성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1981년 1인당 소득을 1,000달러에 가까운 983달러로 만들며 수출액도 1981년에 109억 달러에 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화공업을 필두로 한 제조업의 급성장으로 달성할 것인데,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은 1972년 대비 1981년에 4배가 되고, 중화공업 생산액은 5.9배가 되고 경공업이 3배가 될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중 중화공업의 비중은 1972년 35%에서 1981년 51%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출액은 1981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으로 높이되 제조업 수출액 중에서도 중화공업품의 비중을 1972년 27%에서 1981년에는 65%로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조업 구성에 있어서는 1981년에 중화공업 중 기계공업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금속공업이 13%, 화학공업이 9.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1973년에서 1981년까지 중화공업 전체로 5.9배 증가, 그중 기계공업은 9.1배 증가, 금속공업은 8.2배, 화학공업은 3.8배, 비금속공업은 4.1배 증가를 목표로 했습니다. 중화공업의 급성장과 달리 경공업은 3배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후 8년간 6대 전략업종에 총 88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는 등 총 9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외자가 60%를 차지하며 업종별로는 철강, 기계, 화학에 23%씩 투자하고
전자공업에 12%, 조선에 8%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3년 5월 상공부가 발표한 중화학공업의 건설 원칙에서는 제철, 조선, 금속, 석유화학, 비철금속, 비료업종을 대상으로 건설 규모는 국제 경쟁이 가능한 규모로 하여 소수의 사업체로 진입을 제한했으며 총 투자비의 30% 이상은 자기 자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생산 공정은 증명된 최신 설비를 쓰며 제품 가격은 국제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제품 중 내수를 제외한 전량을 수출토록 하고 외국 자본과 합작하는 경우 내국인 투자 비율이 50%를 넘도록 해서 기업 경영권을 내국인이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와 수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는 업종별로 달리해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조선과 전자공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특화 산업으로 정의한 반면 철강과 비철금속은 내수 충족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또 기술 수준이 낮은 기계공업도 수입 대체에 중점을 뒀으며 화학도 국내 작업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의도대로 해당 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유인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인은 국민투자기금의 투용자, 산업은행의 장기 저금리 대출, 정책금융을 통한 일반은행의 우대대출 등 금융지원이었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은 국민투자채권 발행과 금융기관의 예탁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예컨대 향후 은행 저축성 예금 증가의 20%를 국민투자기금에 예탁토록 했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의 운용 규모는 1974년 689억 원이었으나 1978년에는 무려 8,283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중화학공업을 집중 지원한 것인데 중화학투자자금의 60% 이상을 이 국민투자기금으로 조달했습니다. 1974년의 경우 국민투자기금의 예탁금리는 실세금리보다 낮은 연리 12%로 하고 다시 은행은 그 자금을 연 9%의 저금리로 중화학공업 기업에 융자했습니다. 금리차에 따른 기금의 손실은 정부 재정자금으로 보전했습니다. 금융지원의 정도가 어땠는가를 보겠습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제조업 부문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금리는 단순 평균 마이너스 7.6%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화학 부문이 부담한 금리는 더 낮았습니다. 중화학 부문이라 할 자본집약적 제조업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금리는 평균으로 마이너스 9.5%나 되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부담한 명목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기업이 실제 부담한 평균금리 마이너스 4.4%보다도 훨씬 더 낮았으며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중단된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자본집약적 제조업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리 8.1%와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유인을 강화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술 인력의 공급에도 힘써서 각급 수준의 공과계열 및 기술계열 학교의 입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중화학공업 각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기술 인력의 확대에 관해서는 다음 8주차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6대 업종별로 산업기지를 건설해서 관련 업체가 한 곳에 모이도록 했으니 기계는 창원에, 조선은 거제에, 석유화학은 울산과 여천에, 전자는 구미에, 철강은 포항에, 비철금속은 온산에 산업기지를 창설했습니다. 이런 정책적 추진의 결과인 중화공업의 발달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